안녕하세요. 까막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거의 모든 것의 역사 세 번째 내용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1편과 2편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상단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모든 것의 역사 3편,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류는 반세기 동안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데는 조금도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기체 혼합물을 이용해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실험을 반복했으나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원시적인 아미노산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만들어내려면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단백질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을 길게 연결한 것으로 우리와 같은 생물들은 많은 종류의 단백질을 필요로 하죠. 그리고 단백질을 만들려면 아미노산을 특별한 순서에 따라 연결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아미노산의 조합들이 엄청나게 길다는 것이죠. 흔한 단백질 중 하나인 콜라겐은 1055개의 아미노산을 정확한 순서로 연결시켜야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콜라겐처럼 정확한 한 개의 순서로 조합된 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화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될 확률은 0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십만, 어쩌면 수백만 종류의 단백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쓸모가 있으려면 아미노산들이 정확한 순서에 의해서 연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화학적 종이 접기에 따라서 아주 특별한 모양으로 접혀야만 합니다. 그런 구조적 복잡성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스스로 복제를 하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은 자기 복제를 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복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DNA입니다. 단백질은 DNA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고 DNA는 단백질이 없으면 존재의 목적이 사라지죠. 그렇다면 단백질과 DNA가 서로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동시에 탄생했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DNA와 단백질을 비롯해서 생명에 필요한 다른 성분들은 그것들을 담아둘 일종의 막이 없으면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원자나 분자들은 독립적으로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자들은 세포 속의 풍요로운 환경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는 놀라운 춤을 추는 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신기한 복잡성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어쩌면 모든 것이 처음 보았을 때만큼 그렇게 신비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이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진화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어떤 이유 때문에 두세 개의 아미노산이 서로 연결되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비슷하게 생긴 다른 덩어리와 만나게 되었으며 그런 과정에서 더 좋은 점이 발견되었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출현은 단 한 번만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식물과 동물들은 모두 동일한 원시 생물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상상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먼 옛날 약간의 화학물질이 생명이 되기 위해 안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약간의 영양분을 흡수해서 부드러운 숨을 쉬면서 아주 잠깐 동안 삶을 유지했죠. 그러나 그 정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형 덩어리가 그 이상의 특별한 일을 해냈습니다. 드디어 스스로 갈라져서 후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 생명으로부터 유전 물질이 다음 생명에게로 전해졌고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창조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과거 20억 년 동안 지구에는 박테리아 정도의 생물체가 유일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런 생물들이 살면서 번식하고 돌아다녔지만 더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명이 태어나고 10억 년이 지나는 사이에 언젠가 남조균이라는 박테리아가 물속에 녹아있던 수소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물을 빨아들여서 수소를 섭취하고 폐기물인 산소를 뱉어냈죠. 그런 과정에서 그들은 광합성이라는 방법을 발명하게 된 것입니다. 즉 광합성을 발명한 것은 식물이 아니라 바로 박테리아였죠. 남조균이 번성하게 되면서 세상은 산소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35억 년 전에 무엇인가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얕은 바다에서 눈에 보이는 구조를 가진 생명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남조류들은 아주 조금 더 끈적끈적해졌고 그래서 먼지와 모래처럼 작은 입자들이 달라붙어서 흉측하게 보이기는 했지만 좀 더 단단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불리우는 생명체입니다. 그들은 일종의 살아있는 돌이었고 최초로 협동에 의한 삶을 보여주었던 생명체였습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 표면 또는 그 속에서 살고 있던 다양한 종류의 원시 생물체들이
서로를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처음으로 생태계가 나타난 것이었죠. 그리고 20억 년 동안 이들이 배출한 산소로 인해 지구 대기의 20%가 산소로 채워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다음 단계의 더욱 복잡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복잡한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그들은 복잡한 생물체들에 의해 멸종되었습니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가 대체로 오늘날의 수준으로 늘어나는 데에는 지구 역사의 40%에 해당하는 20억 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나 산소의 농도가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자 아주 갑작스럽게 새로운 형태의 세포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핵과 세포기관이라고 부르는 작은 몸을 가진 세포가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세포는 진짜 핵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진핵세포라고 부르고, 구식의 세포는 핵이 생기기 전이라는 의미로 원핵세포라고 부릅니다. 화석 기록에 의하면 진핵세포는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진핵세포들은 서투르거나 모험심이 강한 박테리아가 다른 박테리아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거나 포획되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포획된 박테리아는 미토콘드리아가 되었고, 진핵세포의 세포질에서 공생하게 되면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이용해서 영양분으로부터 에너지를 방출시킵니다. 식물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엽록체가 만들어졌으며, 진핵세포로 진화하여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식물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핵세포는 원핵세포보다 1000배나 더 많은 DNA를 가지고 있으며, 세상은 인간처럼 산소를 소비하는 생물체와 산소를 배출하는 생물체, 이 두 종류가 지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진핵세포는 더욱 독특한 마술을 배우게 되었죠. 10억 년 정도의 오랜 세월이 걸리기는 했지만 함께 모여서 복잡한 다세포 생물을 만드는 일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혁신 덕분에 크고 복잡하고 눈으로 볼 수도 있는 우리와 같은 생물이 태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행성 지구는 야망에 찬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박테리아는 당신의 몸은 물론이고 우리 주위에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존재합니다. 사람의 몸은 1경계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속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는 10경 마리나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박테리아는 사람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셈이죠. 물론 박테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그들의 작은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박테리아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도 수억 년을 스스로 살아왔죠. 그러나 우리는 박테리아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박테리아는 우리가 버린 것들을 처리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그들이 부지런히 씹어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썩을 수가 없죠. 그들은 물을 깨끗하게 해주고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내장 속에 있는 박테리아는 비타민을 합성해주기도 하고, 우리가 섭취한 것을 쓸모있는 당과 다당류로 바꾸어주며 우리 영토로 몰래 숨어들어온 미생물과 싸워 물리쳐주기도 합니다. 공기 중에서 질소를 빼앗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와 아미노산으로 변환시켜주는 일도 전적으로 박테리아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이로운 것이며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천여 종의 미생물 중 한 종 정도는 인간에게 독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균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알게 되면 그 정도인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몸은 여러 종류의 방어적인 백혈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종류의 침입자를 확인해서 파괴하도록 고안된 천만여 종의 백혈구가 존재하죠. 그러나 천만여 종의 서로 다른 현역 부대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각 종류의 백혈구들은 소수의 보초병만을 세워둡니다. 항원이라고 알려진 감염체가 침입하면 적당한 부초병의 침입자를 확인한 후에 적절한 형태의 후원병을 생산하는 동안 우리는 아픈 증상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후원병이 행동에 들어가게 되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잔인한 백혈구는 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 균까지 찾아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침입자들은 멸종을 피하기 위해 두 가지 기본적인 전략을 갖추도록 진화했죠. 독감과 같은 일반적인 감염성 질병처럼 아주 신속하게 공격을 한 후에 새로운 숙주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처럼 백혈구가 자신들을 찾아내지 못하도록 위장을 하고 아무 피해도 주지 않은 채로 세포의 핵 속에 숨어 있다가 한꺼번에 튀어나와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바이러스는 이상하고 반갑지 않은 존재로 박테리아보다 더 작고 단순하며 적당한 숙주 없이는 살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숙주에 들어가면 번성해서 생명을 되찾죠.
독감과 감기에서부터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천연두, 광견병, 에볼라, 소아마비, 에이즈 등이 모두 그런 바이러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의 유전 물질을 훔쳐서 더 많은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번성합니다. 바이러스가 미친 듯이 번식하게 되면 인간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소아마비 바이러스는 20세기에만 하더라도 3억 명에 가까운 생명을 희생시켰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에게는 멸종이라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멸종은 비교적 정기적으로 찾아오죠. 생물종들은 지구상에 출현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지만 쓰러져서 죽어가는 일도 역시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복잡하게 발전한 생물일수록 더 빨리 멸종해 버리는 모양입니다. 대부분의 생물들이 큰 야망을 가지지 못하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초기 육상동물은 처음 등장한 이후로 4개의 거대 왕조를 이루어 왔습니다. 초기 파충류의 4가지 유형, 단궁형, 무궁형, 광궁형, 이궁형이 그것입니다. 이런 이름들은 두개골의 옆면에 있는 작은 구멍의 수와 위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단궁형은 아래쪽 관자놀이에 1개의 구멍을 가지고 있고 이궁형은 2개를 가지고 있으며 광궁형은 더 위쪽에 하나의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궁형은 구멍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각 그룹들은 더욱 작게 분화되었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은 번성하고 어떤 것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궁형 파충류에서 거북이가 등장했고 단궁형은 4개의 줄기로 갈라졌지만 페름기 이후에는 그 중에 하나만 살아남게 되었고 우리가 속하게 된 수궁형으로 알려진 원시 포유류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궁형 파충류도 생산적으로 진화하여 공룡등이 되어 수궁형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공격적인 새로운 동물들과 직접 경쟁할 수 없었던 수궁형 파충류는 거의 대부분 기록에서 사라져버렸으나 아주 적은 수의 수궁형 파충류는 작고 털을 가지고 굴을 파면서 살도록 진화해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숨어 있다가 작은 포유류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룡의 시대가 갑자기 끝나고 우리 포유류의 시대가 시작되기까지 거의 1억 5천만 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 거대한 변화는 물론이고 그 사이와 그 이후에 있었던 작은 규모의 변화들은 모두 역설적이게도 멸종에 의해 일어났고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구 역사에는 순서대로 오르도비스기, 데본기,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백악기의 5차례에 걸친 대규모 멸종과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소규모 멸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르도비스기의 멸종과 데본기 멸종에서는 각각 80에서 85%의 생물종이 사라져버렸고 트라이아스기의 멸종과 백악기 멸종에서는 각각 70에서 75%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정말 규모가 컸던 것은 오랜 공룡 시대의 막을 열어주었던 2억 4,500만 년 전의 페름기 멸종이었습니다. 페름기에는 화석 기록으로 확인되는 동물종 중에서 95%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곤충의 3분의 1도 사라져버렸는데 곤충이 그렇게 대량으로 사라진 것은 그때가 유일했습니다. 당시의 멸종은 완전한 소멸에 가장 가까이 갔던 경우였지만 우리는 그 사건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멸종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는 부끄러울 정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멸종의 원인이거나 주된 이유로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20가지에 이릅니다. 지구온난화, 지구냉각, 해수면의 변화, 바다에서의 산소 고갈, 전염병, 해저에서 대량으로 방출된 메탄가스, 운석이나 해성 충돌, 하이퍼케인이라는 초대형 태풍, 거대한 화상 폭발에 의한 바닷물의 상승, 비극적인 태양 플레어 등이 그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재앙으로 대부분의 생물들은 멸종을 하였지만 몇몇 동물들은 그야말로 번성했습니다. KT 충돌로 육상 생물의 거의 90%가 멸종되었지만 민물에 사는 생물은 10%만 영향을 받았습니다. 물은 확실히 열이나 불에 대한 보호막이 되었을 것이고 아마도 그 이후에 이어졌던 어려운 시기에 더 쉽게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었을 것입니다. KT 충돌에서 작고 털을 가진 동물들이 많이 살아남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어둡고 적대적인 세상에서는 작고 야행성이고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있으며 조심성이 많은 동물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포유류 선조의 대표적인 특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포유류가 빠른 속도로 생태계를 차지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포유류의 번성은 일단 시작되고 나서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말에 백악기 공룡 화석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었고
그 탐사의 결과 KT 충돌이 일어나기 전까지 공룡들은 번성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적절한 순간에 있었던 외계로부터의 충돌과 다른 어떤 요행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모든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40억 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의 선조가 멸종의 위기를 겨우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지구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찰스 다윈은 자연 선택으로 인해 어떤 종은 번성하고 또 어떤 종은 사라진다는 엄청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윈이 깨달았던 것은 모든 생물들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선천적으로 장점을 가진 생물들은 번성하고 그 장점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물종들은 그런 방법으로 끊임없이 개선되었던 것이죠. 그의 주장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해 보였습니다. 실제로도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주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윈은 당시 종교관에 반하는 자신의 이론 때문에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원고를 정리해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시하게 되죠. 종의 기원은 즉시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렇게 굉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윈의 이론에는 두 가지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종이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면 화석 기록에는 엄청나게 많은 중간 형태들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존재하던 기록은 물론이고 그 이후로 오랫동안의 기록에서도 캄브리아 번성기 직전까지는 생명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윈의 이론은 한 종이 어떻게 자연에 더 잘 적응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었지만 어떻게 새로운 종으로 진화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윈은 한 세대에서 나타나는 좋은 형질은 반드시 후속 세대에게 전해져서 종을 더 강화시켜준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자연 선택이 작용하고 있다면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윈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모르고 있었지만 1300km나 떨어진 중부 유럽의 조용한 마을에서 그레고르 멘델이라는 은퇴한 수도자가 그 해답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레고르 멘델은 7종의 완두가 어떻게 교배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실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전임 조수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 3만 그루의 완두를 이용해서 교배와 잡종 교배를 반복했습니다. 실험은 아주 정교했죠. 실수로 잡종 교배가 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해야 했고 성장 과정에서의 모든 변이는 물론이고 씨앗, 꼬투리, 잎, 줄기, 꽃의 모양을 꼼꼼하게 관찰해야만 했습니다. 멘델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전자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우성과 열성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고 모든 씨앗에는 우성과 열성이라고 불렀던 두 종류의 인자 또는 요소가 있으며 그런 인자들이 합쳐지면서 후손에게 어떤 형질이 전해지는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다윈과 멘델은 20세기에 시작된 생명과학의 기초를 닦아놓았던 셈이었습니다. 다윈은 모든 생물들이 단 하나의 공통된 선조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멘델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윈의 이론이 널리 인정을 받게 된 것은 멘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이론이 합쳐진 현대 종합 이론이 등장했던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이르러서였습니다. 이제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고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가를 이해할 준비를 마치게 되었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유전자를 비교해보면 99.9%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같은 종에 속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0.1%의 차이가 우리의 개성을 만들어내죠. 모든 인간 유전체는 서로 다릅니다. 거의 같기도 하면서 그렇다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유전체의 무한히 많은 재조합이 우리에게 개성을 부여하고 우리를 같은 종으로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전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세포에서 시작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포 속에는 핵이 있고 각각의 핵 속에는 모두 46개의 복잡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3개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이고 나머지 23개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염색체는 당신을 만들어내고 유지시키는 데에 꼭 필요한 완전한 지시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데옥시리보핵산 또는 DNA라고 부르는 실 모양으로 생긴 작고 신기한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DNA는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자는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침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유전자는 그런 일을 멍청할 정도로 충실하게 수행하죠. 그런 뜻에서 유전자는 피아노의 건반과 비슷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단조롭게 단 하나의 음정만을 소리내고 다른 소리는 전혀 낼 수가 없지만 여러 개의 피아노 건반을 함께 두드려서 연주하듯이 유전자들을 합쳐 놓으면 무한히 다양한 화음과 멜로디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유전자들을 합쳐 놓으면 인간 유전체라고 알려진 위대한 교양학이 되는 셈입니다. 유전자를 하나의 지침서라고 가정해 보면 염색체는 책의 장에 해당하고 유전자는 단백질을 만드는 개별적인 지침에 해당합니다. 그런 지침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코돈이고 글자는 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로 구분됩니다. DNA의 분자 모양은 나선형 계단이나 꼬인 줄사다리와 비슷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이중나선인데 골격은 데옥시리보스라는 일종의 당이고 나선 모양의 분자 전체는 헥산이기 때문에 데옥시리보헥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DNA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복제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DNA 분자를 만들어야 할 시기가 다가오면 나선을 이루는 두 개의 사슬이 재킷에 붙어있는 지퍼처럼 중간이 열리게 되고 각각의 사슬이 새로운 짝을 형성하게 됩니다. 한 사슬에 붙어있는 각각의 염기는 정해진 염기하고만 짝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DNA의 한쪽 사슬만 갖고 있으면 필요한 짝을 찾아서 다른 사슬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쪽의 가장 위쪽에 있는 가로대가 구아닌이라면 짝이 될 사슬의 가장 위쪽 가로대는 사이토신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슬을 따라 내려가면서 염기의 짝을 찾으면 결국 새로운 분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암호를 알아내게 되는 셈인 것이죠. 실제로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만 자연에서는 그런 일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놀랍게도 몇 초 만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DNA의 복제가 매우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만 100만 번에 한 번 정도씩은 글자가 잘못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를 단일 염기 다형성이라고 부르고 생화학자들은 스닙이라고 부르기를 더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스닙들은 비유전자 DNA 부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몸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어떤 병에 쉽게 걸리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약간의 이득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복제 과정에서의 정확성과 실수의 균형은 아주 섬세한 것입니다. 실수가 너무 자주 일어나면 생물이 기능을 할 수가 없고 너무 적게 일어나면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다윈의 자연 선택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유전체는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를 알려주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체를 어떻게 움직이도록 만드는가에 대한 운전 지침서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는 가까이 접근하지도 못하고 있죠. 1815년 인도네시아의 순바와 섬에서 탐보라라는 산이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6만 개에 해당하는 그 폭발은 1만 년 동안의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그 폭발로 인해 발생한 화산재와 먼지, 그리고 잔 모래들이 대기 중으로 흩어져 햇빛을 가리고 지구를 쉽게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봄은 찾아오지 않았고 여름도 뜨겁지 않았습니다. 1816년은 여름이 없었던 해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는 흉작으로 고통을 받았고 아일랜드에서는 기아와 함께 찾아온 장티푸스로 6만 5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해는 모든 면에서 무시무시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온은 0.8도 떨어졌을 뿐이었습니다. 덕분에 과학자들은 지구의 자연적인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유럽의 곳곳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흔적들이 흩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과거 지구에 무엇인가 이상한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따뜻한 프랑스 남부에서 북극 지방의 순록의 뼈가 발견되었고 거대한 바위가 이상한 곳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과거 지구에 빙하기가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스위스의 박물학자 루이 아가씨는 친구였던 카를 심퍼의 주장을 토대로 한때 지구의 대부분을 두꺼운 얼음층이 덮고 있었다는 이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주장은 1852년 그린란드라는 거대한 섬이 빙하로 덮여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가씨의 이론의 치명적인 단점은 그 빙하기가 왜 시작되었는지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860년 영국 앤더슨 대학의 제임스 크롤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을 논문에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구 궤도의 모양이 주기적으로 타원에서 거의 원형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타원으로 바뀌는 것이 빙하기의 시작과 끝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지구 전체가 빙하기에 덮였었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이 멸종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빙하기는 8만 년 전이었지만 그보다 더 최근에도 지구에는 심한 변화가 있었다는 지질학적인 증거가 계속 밝혀졌습니다. 빙하기가 왜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던 그의 이론은 사장되었고, 1900년대 초 밀란코비치라는 세르비아의 기계공학자가 크롤의 이론이 틀렸던 것이 아니라 너무 단순했기 때문에 문제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밀란코비치는 지구의 공전 궤도 반경과 모양이 주기적으로 바뀌고 궤도의 각도도 주기적으로 변하며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 지구의 특정 지역에 햇빛이 비치는 시간, 그리고 세기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장기적으로 보면 지구 궤도의 황도 경사, 세차, 이심률의 세 가지가 변하게 되며 그런 복잡한 사이클과 빙하기의 시작과 끝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20년 동안 그 변화를 계산하여 그 관계를 증명하였습니다. 그의 이론은 1930년에 출간한 수학적 기후학 및 기후변화에 대한 천문학 이론이라는 책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밀란코비치도 오랜 빙하기는 추운 겨울이 점진적으로 길어지면서 생긴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태생의 독일 기상학자 블라드미르 쾌페는 빙하기의 원인을 서늘한 여름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름이 너무 서늘해서 일정한 지역에 내린 눈이 녹지 않게 되면 들어오는 햇볕이 모두 눈 표면에서 반사되기 때문에 냉각 효과가 더욱 악화되면서 더 많은 눈이 내리게 됩니다. 그런 일은 계속 반복되고 빙원이 만들어지면 그 지역은 더 추워지고 얼음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빙하학자 괜 슐츠에 따르면 빙원이 만들어지는 것은 눈의 양 때문이 아니라 눈이 녹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빙하기는 한 번의 이상 냉각으로도 시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눈이 햇볕을 반사해버리면 냉각 효과는 더욱 증폭되고 빙하가 확대되면서 빙하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는 축소된 빙하기에 해당됩니다. 지구상의 민물 중에서 75%는 얼음에 갇혀 있고 북극과 남극 모두에 만년설이 있는 지금의 상태는 지구 역사상 아주 독특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지극히 최근까지 어느 곳에서도 영구 빙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더운 기후였습니다. 현재의 빙하기는 대략 4천만 년 전에 시작되었고 그 사이에 살인적으로 혹독했던 빙하기와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던 빙하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현재의 빙하기가 시작되었던 주된 원인으로는 두 가지가 꼽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히말라야 산맥이 솟아오르면서 공기의 흐름을 차단해버렸고, 다른 하나는 파나마 지엽이 형성되면서 해류의 흐름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다와 대륙의 움직임으로 인해 지금과 같이 대륙과 해류가 배열되면서 빙하가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존 맥피에 따르면 앞으로 대략 10만 년 정도 지속되는 작은 빙하기가 50차례 정도 더 찾아온 후에 우리 지구의 모든 것들은 녹아버릴 것입니다. 22억 년 전 지구에는 엄청난 빙하기가 있었고 그로부터 약 10억 년 정도는 온화한 기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첫 번째 빙하기보다도 더 큰 규모의 빙하기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태양의 복사량이 6%나 감소하면서 온실가스의 생산이 줄어들었으며 지구는 열을 저장하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지구 전체가 남극처럼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지구는 엄청난 양의 열을 반사시킬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얼어붙은 상태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의 뜨거운 내부는 얼음으로 뒤덮인 표면에 화산 폭발을 일으켰고 엄청난 양의 열과 기체가 분출되면서 얼음이 녹고 대기가 다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최근의 역사에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구의 기후는 우리 문명 세계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안정하고 평온했던 것이 아니라 온화한 기간과 혹독한 추위 사이를 격렬하게 오고 갔습니다. 기후는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와 감소, 대륙의 이동, 태양의 활동, 밀란코비치 사이클의 느린 요동 등을 비롯한 아주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런 요인들이 과거에 어떠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능력 바깥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추위에 얼어 죽게 될 것인지 아니면 푹푹 찌는 더위와 싸워야 할 것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칼날 위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빙하는 돌을 깨트려서 비옥한 토양을 만들고 수백 종의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민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빙하는 지구를 역동적인 상태로 유지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유인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선사시대 인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대강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체로서 우리 역사의 첫 99.9999%는 침팬지와 같은 조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700만 년 전에 무엇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아프리카의 열대 밀림에서 등장해서 광활한 사바나 지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이며 그들은 500만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던 사람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파나마 지역이 솟아오르고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흐르는 조류가 단절되면서 극지방으로 흐르던 난류의 방향이 바뀐 탓에 시작된 빙하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찾아온 가뭄과 추위 때문에 그들은 숲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300만 년 이상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뇌가 커지지도 않았고 아주 간단한 도구마저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들이 거의 100만 년 동안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다른 초기 인류들과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기술들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300만 년에서 200만 년 전의 기간 동안에는 아프리카의 6종의 초기 인류가 공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단 하나만이 살아남았으며 대략 200만 년 전의 안개 속에서 출현한 호모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모는 하빌리스에서 시작되어서 우리에 해당하는 호모 사피엔스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호모 하빌리스의 뇌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50%나 더 컸고 도구를 쓸 줄 아는 사람 종이었습니다. 200만 년 전에 초기 인류의 뇌가 갑자기 커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설득력 있는 설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호모 에렉투스가 난데없이 출현하게 그들은 처음으로 사냥을 했으며 불을 사용했고 복잡한 도구를 만들어 집단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언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나게 모험심이 강했던 에렉투스는 숨이 막힐 정도의 속도로 지구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산맥과 강과 사막과 같은 장애물을 건너서 새로운 기후와 먹거리에 적응하면서 1년에 40km 정도씩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지역에서 정착했고 아시아의 자바인과 베이징인, 유럽의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와 호모 네안데르탈레시스로 진화하였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첫 번째 이주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쯤 더 영리하고 유연한 종이었던 우리 모두의 선조는 아프리카 평원에 등장했고 두 번째로 바깥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으며 가는 곳마다 호모 에렉투스들을 밀어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처음으로 출현했다고 모두가 동의하는 곳은 지중해 동쪽의 현재 이스라엘 부근입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는 수만 년 동안 네안데르탈인과 현대 인류가 어떤 식으로든 함께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현대 인류의 조상은 아프리카에서 기원하여 다른 대륙으로 이동한 것일까요? 아니면 각 지역의 호모종이 진화하여 현대 인류의 조상이 된 것일까요? 현대 인류의 기원은 아프리카 기원설과 다지역 기원설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학자들을 통해 아직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완벽하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못하였고 이전까지 화석 기록에 의존했던 연구는 조금 더 정확한 연구 방식인 DNA를 이용한 방법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현대 인류는 지난 10만 년 이내에 아프리카에 살던 1만 명 이내의 사람들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MIT 유전체 연구소의 소장인 에릭 랜더는 현대의 유럽인들은 물론이고 꽤 멀리 떨어진 곳의 사람들까지도 2만 5천 년 전에 고향을 떠났던 수백 명을 넘지 않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유전자 기록은 전체적으로 아프리카 기원설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간혹 그와 반대되는 이상한 결과들이 얻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학자들은 아프리카 기원설이 대략 95% 정도 맞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양측이 모두 이것 아니면 저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든 방향으로 다양한 이주와 분산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유전자들이 서로 섞이게 되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아내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5만 년 동안의 세월 동안 우리가 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놀랄 만큼 엄청난 수의 동물들이 사라졌습니다. 아메리카에서는 1만 년에서 2만 년 사이에 현대 인류가 대륙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30속의 대형 동물들이 사라졌습니다.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전체에서 뾰족한 창과 고도의 조직력을 갖춘 인간 사냥꾼이 도착하면서 대형 동물의 4분의 3이 사라졌던 것이죠. 오랫동안 인간에 대한 경계심을 키울 수 있었던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대형 동물 중에서 3분의 1에서 절반 사이가 멸종되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정반대의 이유 때문에 95% 이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통틀어서 1톤 이상 되는 대형 육상 동물은 코끼리, 코뿔소, 하마, 사슴 단 4종만 살아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생물이 살았던 수천만 년 동안에 그렇게 작아지고 맥빠졌던 때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만약 우리의 외로운 우주에서 생명이 어디를 지나왔는가를 기록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일을 맡기려고 한다면 절대로 인간에게는 맡기면 안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되었습니다. 운명에 의해서나 신에 의해서나 아니면 당신이 무엇이라고 부르고 싶은 바로 그 존재에 의해서 선택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생물 중에서 우리가 가장 뛰어나다는 것뿐입니다. 그런 생물이 우리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살아있는 가장 훌륭한 성과이면서 동시에 최악의 공포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맥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존재한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입니다. 우리의 우주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성과입니다. 물론 인간인 우리는 2배의 행운을 얻은 셈이죠.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겨우 이해하기 시작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짧은 시간에 이렇게 훌륭한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고 예술작품을 만들어내고 복잡한 활동을 조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행동적으로 현대화된 기간은 지구 역사의 0.0001%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짧은 순간 동안 존재하는 데에도 무한히 많은 행운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제 막 시작한 셈입니다. 물론 우리는 종말이 찾아오지 않도록 하는 비결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단순한 행운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거의 확실합니다.